뉴스 소식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정치 얘기를 그렇게 다루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나 또 미국이 정치의 해잖아요. 바로 내년 초부터 각 당의 경선이 시작이 되고요. 이제 선거의 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뭐 관련해서 꼭 당파적인 그런 얘기를 하지는 물론 않을 거고요. 그러나 관심 가질 법한 그런 시사성 있는 대통령 선거 관련 뉴스를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요. 굉장히 지난 한 주 또는 지난 몇 주 동안 관심을 많이 받았던 그런 내용인데요. 콜로라도 스프링 코트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자격에 대한, 출마 자격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라는 건데요. 이 내용이 연방 대법원까지로 가게 됐다라는 건데, 최근에 몇 가지 결정을 보면요. 콜로라도주의 판결이 있어서 여기 지금 신문에 나오는 것처럼 지난 19일이었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경선의 투표 용지에서 제외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정부에 명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 대법원은 21년이었죠.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서 미국 수정헌법이요. 14조 3항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 내용입니다. ineligible for the White House라고 얘기한 건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그 21년도의 의사당 난입 사건은요.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해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인증 절차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했던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근거로 콜로라도 주 대법원이 이러한 판단을 내린 거냐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는 섹션 3죠. 14th Amendment인 건데 수정헌법 14조의 3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뭐 좀 더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될 텐데, 판결의 근거가 된 이 14조 3항이라는 것은 간단하게는 헌법 수호를 맹세한 공직자가 내란에 가담한 경우에는 다시 공직을 맡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건데, 어쨌거나 이 구체적인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더 뒤에서 찾아보지만 주 대법원은 판결문에서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평화적인 이 권력 이양을 방해하기 위해서 지지자들의 이 폭력과 불법 행위를 선동하고 조장했다라고 밝힌 거죠. 결국 그 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의회당 난입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했을 때에는 콜로라도의 공화당, 콜로라도주의 공화당 측은 바로 이 내용을 연방 대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이게 항소를 했다고 해서, 또는 이게 공화당의 항소와 별개로 이 콜로라도주의 판단, 주 대법원의 판단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에 대한 또 의견도 있겠죠. 이에 대해서는 일단 이 콜로라도 주 대법원은 주 대법원의 판단의 이 효력을요, 내년 1월 4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현상 유지 내지는 이런 뭐 타협안의 발표가 아닐까 싶은데, 이 콜로라도 주의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거는 여러 그 예비 선거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투표 용지를 인쇄하는 그 듀데이트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 말은 프랙티컬하게는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콜로라도 이 프라이머리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라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연방 대법원으로 하여금 이에 대해 의견을 내고 어떤 authority에 따라 최종 권한을 갖는 그런 사법기관으로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혹여라도 이게 그러면 최종적으로 출마 자격을 박탈당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콜로라도 주에서요. 그럼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콜로라도 주만 놓고 보면요, 그다지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 거죠.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이 실제 제너럴 일렉션에서 민주공화 양당의 후보들이 대결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 일반 투표에서 이긴 후보가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모두 가져가는데, 콜로라도 주는요 전통적으로 뭐겠어요? 민주당 우세주라는 거죠. 20년도의 대선 당시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3%포인트로 패했죠. 그래서 이제 뭐 이와 관련해서 이게 만약 대법원에서의 판단이 확정 판결이 되면 여기 지금 얘기하는 콜로라도 리퍼블리칸 파티가 이거를 뭐 프라이머리로 안 하고 뭐 코커스로 바꾸겠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프라이머리가 뭐고 코커스가 뭔지에 대한 거예요. 뭐 간단하게는 대선 후보 경선 방식에서요, 이 당원들만 모여서 이렇게 뽑는 게 코커스라고 하고요. 당원이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을 프라이머리라고 하는데요. 예비선거가 이런 두 가지 방식이죠. 원래는 콜로라도는 이 프라이머리 방식인데, 여기서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로서 이 벨럿이라고 하는 투표용지에 빠지게 되면 이거를 그냥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당원들만 하는 걸로 해서 넣겠다라는 건데, 이건 뭐 미봉책이겠죠. 뭐 어쨌거나 후보로서 선출되는 데 있어서 표를 얼마나 받느냐 보다도 실제 제너럴 일렉션에서의 그 후보로서 등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니까요. 이와 같이 콜로라도 자체는요 그다지 문제가 안 되는 건데, 그럼에도 공화당이 우세한 주라던가 아니면 경합주에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또한 콜로라도와 마찬가지로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은 후보가 올라갈 수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로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하면 이건 치명적인 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식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콜로라도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메인주에서도요 이에 대해 비슷한 결정을 내렸던 거죠. 결국 그 말은 메인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린 건데요. 이 워싱턴 포스트지에 따르면 여러 그 대선 후보로서 경선 출마 자격과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격과 관련해서 대략 한 30여 개 주에서 소송이 제기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뭐 이런 그 주들뿐만 아니라 미네소타, 뭐 뉴햄셔, 미시건 주에서도 판결이 났는데요. 이때 이 주들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하는 그런 판결이 된 거죠. 자격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후보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되고 있는데 특히 경합주라고 할 수 있는 이 미시간 또 미네소타 주에서의 판결도 중요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주 대법원에서 자격에 대한 것이 제기됐지만 미시간 주에서는 콜로라도 주와는 상반된 결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경선 참여를 막을 만한 그런 권한이 주정부에는 없다라는 거죠. 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메인주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에 대해서 박탈됐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이게 여러 주 단위의 이 논쟁에서 그 결론 또한 그 주마다 서로 다르게 나오고 있다 보니 최종적인 권한을 갖는 연방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적이 실제 미국 역사에서 있었냐라고 하는데요. 없었죠. 한 번도 없었고 특히나 이제 이 수정헌법 14조 3항이라는 것을 써서 대통령직의 후보자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것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건데요. 자, 수정헌법 14조 3항은요. 남북전쟁 이후에 이 남부의 연합군 출신들이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조항이었었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실제로 이 공직에 출마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용됐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연방대법원에서의 판단 대상은 두 가지 이슈가 있을 거예요. 이걸 잠깐만 제가 읽어보면 No person shall be senator representative 뭐 아무도 될 수 없다. 어떤 사람이냐면 having previously 과거에 의회의 멤버로서 또는 이 행정부의 구성원이면서 또 뭐 스테이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스테이트 행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주의 어떤 사법부도 마찬가지고요. 에서 만약 insurrection or rebellion 그러니까 반란에 가담을 했었던 거죠. 과거의 공직자들이 반란에 가담했을 경우에는 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공교롭게도 빠진 게 뭐냐면요. 대통령에 대한 건 없어요. 대통령직에 있던 사람이 반란에 가담했을 때는 다시 한번 어떤 공직에 출마할 수 없다라는 게 여긴 지금 없어요. Member of Congress, Officer of the United States, State Legislature, 뭐 Executive Judicial Officer 뭐 했는데 대통령, President라는 게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조항이 일반 공직자뿐만 아니라 대통령에도 적용이 되는지를 검토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 그에 대한 답이 yes다라고 하면 결국 그 다음에는 이 21년도 1월 6일 의회 난입 반란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기에 가담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그 두 가지 이슈가 남게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법학자들이 연방대법원 뭐 아시다시피 이제 보수적인 그 성향의 대법관이 6대3으로 다수를 이루고 있긴 하지만 그 게다가 이제 뭐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그런 대법관들이죠. 그렇지만 이 사안 자체가 워낙에 유니크하고요. 과거에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세우고 있네요. 이와 관련해서요. 어쩌면 어떤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수 있고 일단 여기까지 뭐 마친 그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 후보로서의 자격에 대한 내용은 끝인데 이 부분 한번 좀 다뤄보고 싶었어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수정헌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14th Amendment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연방, 미국의 연방 헌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게 다 콜로라도다, 메인이다, 또는 뭐 캘리포니아, 뭐 이런저런 뭐 미시건 이런 데들이 다 주 단위의 사법부가 이런 걸 심사한다는 거 좀 이상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방법, 주법, 미국은 굉장히 또 이게 독립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터치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간단히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미국이 채택한 이 연방제라고 하는 게 한국에는 없다 보니까 이게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연방제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요. 국가 권력이라는 게 중앙정부, 주정부에 동등하게 분배된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United States of America인 거죠. 그래서 연방제가 되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사전적 의미처럼 주의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영토, 자치권의 범위, 경제 규모 뭐 이런 것들 다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서도 손색이 없고 그렇게 다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소송이라는 것이 주 법원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 단위가 하나의 판단의 주체인 거예요. 뭐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거나 아니면 뭐 건물 세입자의 보증금 문제라던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요. 기업들 간의 어떤 비즈니스 계약 위반 또는 유산의 상속이라는 부분 또는 뭐 더 나아가서 크리미널, 살인사건과 같은 중범죄요.
그리고 여러 굉장히 큰 규모의 그 클래스 액션, 뭐 집단 소송 같은 것까지도 주 법원에서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주 법원에서는 뭐 3심제를 택하고 있죠. 재판, 항소, 뭐 대법원으로 이루어지는 3심제까지도 갖추어져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연방 법원이라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사건들을 다루는지에 대해서 일단 연방 헌법에 그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 내용은 연방법의 관할로 지정된 법률들이 있어요. 예컨대 뭐 파산법이라던가 특허법이라던가 뭐 이민법, 그다음에 뭐 연방세법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죠. 이런 건들은 연방 법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국제 조약에 대한 거 있죠. 뭐 대사, 영사, 외교, 사절, 미국의 어떤 영해, 영공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들과 관련된 거는 연방법이고요. 그리고 2개 이상의 주에서 발생하는 것들 또한 연방법이 관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 아까 얘기했었던 21년도 1월 6일 이 연방의회에서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과 관련해서도 이게 연방 건물이잖아요. 연방 건물인 국회의사당 내에서의 범죄 행위다 보니 이게 연방 법원에서 사법적인 심판을 받는 그런 거였었던 거죠. 그리고 뭐 최근에 바로 어제였나요? 그제였나 이게 또 관련돼서 얘기가 나와서 좀 넣어봤는데요. 연방법과 주법의 어떤 경계에 있어서 이게 그렇다면 완전히 별개냐라고 하면 꼭 그렇진 않아요. 여러 가지 뭐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이는 내용이 이게 텍사스에서 이민법에 대한 법을 주법으로 만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연방 이 법무부에서 US 컨스티튜션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 말은 이민 문제에 대해서 월권하지 말아라. 주 단위에서는. 왜? 이민법은 연방의 관할이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또는 앞서 얘기했던 뭐 콜로라도 주 대법원의 경우는 이건 반대겠죠. 이게 연방 헌법에 대한 판단을 주 단위에서 내리는 거니까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나 어쨌거나 이와 같이 법원에서 주에서 연방법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최종 권위는 어디에 있다? 연방 대법원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러한 배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14th Amendment 위반 여부에 대한 것도 이제는 연방 법원 대법원의 손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서요. 이 사안이 내년 대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이 되겠죠. 라는 그런 기사고요. 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이제 내년 1월 15일인가부터 양당의 경선이 시작될 텐데요. 관심 가질 만한 미국의 정치 기사였습니다.